시간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조혁신님의 고물냉장고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고물냉장고. 김간난 여사의 9평 남짓한 반지하 빌라에는 크고 작은 냉장고 석 대가 놓여 있다. 냉동실과 냉장실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냉장고 2대와 멀리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 유명 가전회사의 양문형 냉장고가 제각각 배다른 형제들처럼 어울리지 않게 하나는 주방 싱크대 옆에 나머지 2대는 안방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에 냉장고가 석 대나 있다는 것은 속된 말로 딸린 입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 김간난 여사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10년 전 남편 노동일 씨가 중병을 앓다가 수술은커녕 약 한 번 제때 써보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고 몇 해 전 외아들 노다지구는 손이 큰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 곧바로 분가를 했기 때문에 김간난 여사는 이른바 독거노인이었다. 아들 노다지구는 인천에 있는 그럭저럭한 대학 경영학과를 나와 그럭저럭한 마을 금고에서 그럭저럭한 은행원으로 밥벌이를 하던 중에 그럭저럭한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 졸지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 터였다. 아들 노다지군이 실직한 직후 김간난 여사는 가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가산이래야 주안 신기촌 언덕 중턱에 위치한 방 3칸이 딸린 주택 한 채가 전부였지만 김간난 여사는 40여 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나눴던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터전을 팔았던 것이다. 남편이 유산으로 남긴 그 집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다. 주춧돌과 기둥, 석가래, 마루장부터 문틀, 문고리, 섬돌까지 남편의 땅과 열정이 담겨있는 집이었다. 결혼 전부터 공사판에서 마기를 하며 밥벌이를 이어왔던 남편 노동일 씨는 아들 노다지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첫 방학을 맞이할 무렵에 길고도 길었던 단칸방 새방살이 신세의 종지부를 찍고 식솔들을 앞세우고 자신의 삶에서 유일한 개인 재산으로 기록된 집으로 이사를 했다. 평생 새방살이를 면치 못할 애옥살이 팔자를 타고났다는 넋두리를 입에 달고 살곤 했던 김간난 여사에게는 천지개벽할 일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녀는 신세 한탄 말미에는 항상 막일꾼 남편의 무능력함에 대해 혼자말로 육두문자를 씹어가며 욕을 했고 막일꾼 사내에게 시집을 보낸 무지렁이 친정 부모를 불구대천 원수인 양 원망하곤 했다. 그런데 비록 처마가 이마에 닿을 듯 났고 마당이 겨우 이부자리 펼칠 만큼 비좁은 집을 망정 자기 소유의 집이 생기자 과거지사의 원망과 신세 한탄, 가난의 서름은 바람에 씻긴 듯 잊어버리고 오로지 벅찬 감격의 눈물만을 펑펑 쏟았던 것이다. 한편 세상 물정을 알 턱이 없는 코올리게 소년인 노다지구는 집이 생긴 기쁨보다는 대청마루에 놓인 냉장고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노다지구는 냉장고 문짝을 연방 열었다 닫았다 하며 아예 냉장고 안으로 몸을 집어넣을 기세였다. 집이 생긴 기쁨에 넋을 놓고 한동안 울먹거렸던 김간난 여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냉장고를 발견했다. 김간난 여사는 냉장고 안에 머리를 들쑤시고 있는 아들과 냉장고를 번갈아 품으며 앞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초상이라도 났나 싶을 정도로 숫제 통곡을 했다. 대머리 사내가 정권을 잡았던 그 당시는 과거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냉장고가 생필품으로 보급되어 집집마다 냉장고가 없는 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냉장고 한 대를 놓고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노동일 씨 일가에게만큼은 냉장고란 사치품이자 그림의 떡이었다. 김간난 여사는 남편에게 냉장고를 사자고 몇 번인가 성화를 부리기도 했다. 노다지군도 부친에게 학교에서 냉장고 없는 집은 우리 집 한 곳뿐이라고 투정을 부리며 은근히 어머니를 거들었다.
노동일 씨는 냉장고 놓으면 뭐 보리쌀이라도 거저 나온단 말이야. 비싼 전기세만 더 물지. 하고 식솔들의 애절한 바람을 무자르듯이 단칼에 무시해버렸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노동일 씨가 집에 들여놓은 냉장고는 건축업자 최 사장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내다 버린 것을 노동일 씨가 등짐으로 지어 나른 것이었다. 어쨌든 그 냉장고가 바로 김간난 여사의 반지하 빌라에서 집주인 김간난 여사를 구석으로 내몰고 자리를 틀고 있는 석대의 냉장고 중에 하나였다. 김간난 여사는 전세를 얻을 보증금을 빼고 집한 나머지를 고스란히 아들에게 지어주었다. 아들을 전셋집으로 불러 앞에 꿇어앉혀 놓고 김간난 여사는 아들에게 통장을 넘겨주면서 일장 연설을 했다. 내 형편이 딱하게 되어 집을 팔았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죽을 둥 살둥하며 마기를 해서 마련한 집이다. 우리 집 뒷간부터 구들장까지 내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단 말이다. 하고 시작된 김간난 여사의 가수 서른도의 노랫말을 떠올리는 애절한 연설은 노다지군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아니 하찮게만 여겨져 딱히 기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부친의 일생으로까지 이어졌다. 노동일 씨는 공사판에서 막일꾼으로 시작해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건축 현장에서 미장이 일을 했다. 막일꾼 시절보다는 수입이 곱절 나아졌지만 노동자들의 일당이 워낙 형편없었던 유신 시절이라 입에 풀칠하기에도 벅차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가산이라곤 멍해 같은 가난뿐이어서 노동일 씨는 어금니가 깨져라 이를 악물었다. 하루 일이 끝나고 인부들이 한바지 평상에 걸터 앉아 날두부 한 무를 안주 삼아 막걸리 잔을 기울여도 그는 소닥 보듯 본체만 채했다. 인부들 사이에서 노동일 씨는 자린고비, 짠지, 구두쇠로 굳어졌다. 물론 그는 자린고비든 구두쇠든 묵은 짠지로 불리든 전혀 개의치 않았다. 어이 노씨, 돈 내란 소리 안 할 테니 목이나 죽이고 가게. 하고 동료들이 막걸리 잔을 내밀며 젓가락으로 두부 한 점을 집어줘도 그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공술 한두 잔을 받아 먹을 만도 했지만 그에게는 할 일이 따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태 전 그는 아내 몰래 사촌형 노랑이 씨로부터 신기촌 언덕 중턱에 놀고 있는 땅 30평을 헐값에 구입했다. 그때부터 노동일 씨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인부를 사거나 건축 자재를 살 형편이 못 되었던 그는 공사장에 버려진 합판 조각과 깨진 벽돌부터 전선 자투리, 집수리하고 뜯어내버린 변기통, 굽은 못, 모래 한 줌, 시멘트 한 줌까지 악착같이 걸어 모았다. 물론 도둑질은 아니었다. 노동일 씨가 걸어 모은 물건들은 남들이 쓰다가 내다버린 물건들이었다. 그렇게 모은 폐자재와 물건들을 연장 가방에 넣기도 하고 어깨에 짊어지기도 하고는 신기촌 집터에 합판으로 지어놓은 창고에 부렸다. 그리고 틈틈이 짬을 내어 집을 짓기 시작했다. 덩두렷한 달이 뜬 밤에는 어김없이 새벽까지 집을 지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몰래 티끌 모아 태산 또는 우공이산의 신념으로 혼자 집터를 닦고 삽질을 하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끝에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노동일 씨 일가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살아생전에 가족들에게 집 한 채라도 남기겠다고 술 좋아하던 양반이 막걸리도 끊고 하루도 노는 날 없이 혼자서 집을 지었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야밤에 일을 하던 내 아버지를 두고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실성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다고 하더구나. 그런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절대 허투루 쓰지 말고 이 돈을 미천으로 알뜰살뜰 불려서 저 자식 밥 굶기지 말고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 알았지?
아들 노다지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거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붙들어 두세요. 이 돈이 어떤 돈이라고 함부로 쓰겠습니까? 김간난 여사는 아들이 울먹이는 모습을 보자 가당과 힘든 마길로 일생을 보내다가 가엾게도 세상을 등진 남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태어나 고생을 그림자인 양 몸에 달고 다니다가 세상을 등진 남편처럼 아들도 시대를 잘못 만나 멀쩡한 직장에서 쫓겨난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물론 허방을 짚은 듯 허전한 마음 한구석에도 아들을 향한 돌덩이 같은 믿음이 있었다. 며칠 후 점심께 가전회사 배달원 한 명이 새 냉장고를 짊어지고 김간난 여사의 반지하 빌라에 찾아왔다. 배달원은 냉장고 상자를 층계 참에 놓고 숨을 헐떡이며 김 여사에게 사무적인 투로 말을 건넸다. 노다지 씨 댁 아닙니까? 걔가 내 아들은 맞긴 한데 뭔 일이유? 김간난 여사는 식탁 다리만큼 짧은 다리에 앙바트만 체격을 가진 가전회사 배달원을 흘겨보고 배달원 사내보다 좋게 머리통 하나는 더 커 보이는 냉장고 상자에 불안한 눈길을 던지며 말했다. 배달원은 노다지 씨가 주문하신 냉장고입니다. 어디에다 놓을까요? 하고 다짜고짜한 문을 열어젖히고 냉장고를 안으로 들여놓았다. 주방에는 이미 냉장고 한 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일 씨가 집을 지어 들여놓은 노동일 씨 일가의 첫 냉장고였다. 비록 냉장실 밖에 작동이 되지 않는 고물이었지만 10년 전에 컴프레서를 교체했고 몇 해 전에는 가스도 채워 넣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김 여사 형편에는 아직도 꽤 쓸만한 물건이었다. 김간난 여사는 냉장고 박스를 옆에 두고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배달원에게 손가락으로 안방을 가리키며 집도 좁고 둘 곳도 없으니 우선 안방에 두라고 말했다. 무심한 얼굴의 배달원은 포장 상자를 뜯고 냉장고를 안방에 설치한 후에 쓰던 냉장고는 무료로 수거해 간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누군가 냉장고를 빼앗아 가기라도 할 듯이 고물 냉장고를 몸으로 막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떠다 준 냉수를 한 잔 마신 배달원은 고물 냉장고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30년이 넘은 모델인데 고장 없이 쓰고 있다니 정말 신기할 노릇입니다. 하고 감탄인지 혀를 차는 소린지 모를 말을 늘어놓았다. 아들 노다지구는 달마다 꼬박꼬박 어머니 김간난 여사에게 용돈을 붙여왔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손이 큰 아내와 아내를 닮아 손이 큰 젖먹이 아들 영훈을 데리고 어머니 김 여사의 집을 찾아왔다. 어느 날 아들은 이제 그만 고물 냉장고를 버리라고 보채는 소리를 했다. 집도 좁은데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냉장고를 뭐하러 떠안고 계세요? 새 냉장고도 있는데 냉장고 안 쓰거든 우리 집으로 가져다가 쓸랍니다. 그래 가져가려무나. 혼자 사는 노인이 뭘 얼마나 쌓아놓고 먹는다고 냉장고를 2대나 두고 신주단지 모시듯 옆에 끼고 있겠냐. 내 아버지가 사다 놓은 냉장고는 아직 쓸만하다. 김 여사는 웃음을 띠며 말했지만 주름이 파인 양미간에는 쓸데없이 돈을 들여 냉장고를 사다가 보낸 아들에 대한 반감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낯빛이 변한 걸 느낀 노다지구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나섰다.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도가 지나치면 궁상해요. 애 아빠 하는 일도 괜찮아졌고 하니 이제 편하게 사셔요. 며느리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다는 걸 느낀 김 여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들이 신부감이라며 집에 며느리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부터 김 여사는 마음에 차지 않았다. 인상은 그런대로 봐줄만 했는데 여자가 손이 컸다. 김 여사는 여자가 손이 크면 집안 살림이 깨진 쪽박에 물 새듯 밑도 끝도 없이 거들이 난다고 믿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간난 여사가 아들에게 집을 팔고 남은 돈을 고스란히 주고 난 직후에 며느리는 새집 올 때 장만해온 냉장고와 세탁기를 내다버리고 양쪽에 문이 달린 제기랄 일렉트릭인지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미제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 LCD 텔레비전을 들여놓았다. 젖을 물다가 잠이 든 손자를 떼어 바닥에 눕혀놓는 며느리의 커다란 젖가슴에 눈길이 닿은 김 여사는 속으로 며느리가 손이 커서 그런지 내꼴스럽게 저통도 크다고 내까렸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아들 내외에게 냉장고를 떠안겨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며느리의 냉랭한 한마디에 김 여사는 마음을 바꿨다. 어머님, 오래된 냉장고는 전기가 몇 곱절 더 들어요. 어머님이야 알뜰살뜰 아껴 쓰겠다고 하지만 그게 죄다 헛똑똑이에요. 전기요금만 더 무는 셈이지요. 김간난 여사는 아들 내외와 젖먹이 손자가 떠난 후에 당장 냉장고 플러그를 뽑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새 냉장고에 옮겼다. 며느리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김 여사였지만 전기요금이 더 든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듯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들 내외와 냉장고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직후부터 아들 노다지군이 김간난 여사의 집을 찾는 일이 뜸해졌다. 보름에 한 번꼴로 찾아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두 달에 한 번꼴이 되었다. 전화도 뜸해졌다. 김 여사가 아들 집에 종종 전화를 넣었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질 않았다. 나중에는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아들 노다지군만이 추레한 몰골로 나타났다가는 줄담배만 피워 물고 곧 떠났다. 매달 보내오던 생활비도 끊겼다. 쥐를 닮은 사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주년이 되었다고 각종 언론 매체들이 생쥐처럼 찍찍대며 호들갑을 떨던 날, 노다지군은 어머니를 찾아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워낙 불경기라서 가게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집도 잡히고 빚만 눈덩이로 불어났어요. 애엄마는 영훈이 데리고 집 나가버렸고요. 집안 살림이야 다시 일으키면 되잖니. 힘들더라도 가족 간수를 잘해야지. 소용없는 일이에요. 딴 남자가 생겼어요. 집에 돈이 없다 보니 애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로 놔돌았나 봐요. 그러다가 웬 사내놈과 눈이 맞은 거예요. 이혼 도장 찍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걸요. 죄송해요. 김간난 여사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가슴속은 고추장을 담근 듯 아렸다. 거들이 난 아들에게 더는 물려줄 재산이 없었다. 몇 푼 안 되는 빌라 전세 보증금이 있었지만 방을 빼고 나면 필경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다. 김 여사는 검은 곰팡이 꽃이 핀 축축한 천장을 말없이 올려다보았다. 남편의 볕에 그을린 얼굴이 곰팡이 얼굴에 겹쳐졌고 가닥 모를 물기가 눈앞을 가렸다. 아들은 철부지처럼 훌쩍거리고 있었다. 김간난 여사는 눈가를 훔치고 나서 장롱에서 빛이 바랜 낡은 가방을 꺼내 아들 앞에 내놓았다. 노다지구는 가방을 끌어당겨 지퍼를 열었다. 가방에는 망치와 톱, 흙손 등 속의 연장이 기름 먹인 신문지에 쌓여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다. 김 여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들에게 식칼과 도마 위에 떡만 없었지 흡사 한석봉 선생의 어머니처럼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혼례를 치르면서 가져온 재산이 바로 이 연장 가방이다. 연장 가방을 빼면 내 아버진 달랑 불알만 두 쪽 차고 장가를 든 것이지. 그때는 내 아버지가 참 뻔뻔스럽고 낯짝 두꺼운 사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돌아가신 그 양반은 이 가방만 있으면 절대로 식구들을 굶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늘 큰 소리였어. 기력이 남아있을 때까지 이 연장 가방을 매기도 하고 옆구리에 끼기도 하면서 새벽부터 일을 나가 밤늦게 돌아오곤 했던 거야.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가방으로 깨진 벽돌을 날라 집을 지었어. 그러면서도 우리 식구들이 배고른 날은 단 하루도 없었고 너를 대학까지 가르쳤지. 이제는 내가 이 가방을 메고 일을 나가 이 어미를 먹여 살리고 마누라와 피부치를 대불고 와야 한다. 김 여사는 눈물이 눈앞을 가려 더 이상 입에 말을 생기지 못했다.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라 늘 가슴에 품고 곱게 키운 아들이었다. 사업이 망해버리고 가정도 풍비박산이나 나락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아들을 단단히 잡돌이에 다잡아 두지 않으면 아들은 이대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영 폐인으로 살 것만 같아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모질게 꺼내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아들에게 부친처럼 막일이라도 하라고 하자니 주책 없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이었다. 노다지구는 어머니의 허물어진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장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들의 낭패감 어린 얼굴 표정이 꼭 연장 가방이 동 가방이었으면 하고 아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확히 일주일 후에 노다지구는 어머니 김간난 여사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노다지구는 부친 노동일 씨가 달랑 불알만 두 쪽 차고 김간난 여사에게 장가를 들었듯이 불알만 두 쪽 차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다. 노동일 씨와 노다지군 부자에게 다른 점이라면 노동일 씨가 불알 두 쪽 말고 연장 가방을 신주단지 모시듯 품에 안고 김간난 여사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반해 아들 노다지구는 제너럴 일렉트리사의 양문형 냉장고를 유일한 이삿짐으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김간난 여사의 9평 남짓한 반지하 빌라에는 냉장고가 한 대 더 가량 맞게 놓이게 되었다. 김간난 여사의 뜻대로 노다지구는 부친의 땀이 배어있는 연장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마길을 나갔다. 마길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느라 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도 해보고 이곳저곳 이력서도 들이밀어 보았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공사판 막일이라도 감지덕지해야 했고 4대강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전국 곳곳을 공사판으로 버려놓은 건설회사 사장 출신의 권력자에게 고개가 부러지도록 감사해야 했다. 어쨌든 또한 다행스럽게도 막일은 처음 해보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노다지군에게 막일은 이골이 난 것처럼 익숙했다는 것이다. 눈썰미가 좋았고 손놀림도 빨랐다. 처음에는 건축공사장의 대모도 막일꾼으로 나갔지만 차츰 기술자 대접을 받았다. 미장일, 출런 넣기, 타일 시공, 보일러 놓기 등 속의 건축 일에서부터 마루장 깔기, 천장 치기, 인테리어 공사 따위의 목수일을 가리지 않았다. 또 불러주는 데만 있으면 그곳이 설령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터일지라도 노다지군은 장소 불문하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노다지군이 막일의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데는 평생을 막일꾼으로 살아온 부친 노동일 씨의 피를 물려받은 데다 부친을 따라 어깨너머로 일을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동일 씨 혼자 신압으로 지은 집이라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노동일 씨는 암에 걸려 들어눕기 직전까지 수십 년을 자신의 손때와 땀이 밴 집을 고치고 또 고쳐야 했다. 그리고 노동일 씨는 집수리를 할 때 배탈이 났느니 열이 심하다느니 하고 꾀를 부리는 아들을 억지로 끌어내 집수리를 함께 하곤 했다. 이 때문에 어린 노다지구는 정말 본의 아니게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건축일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에 와서 배운 기술을 써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노다지구는 마을 금고 은행원으로 밥술이나 뜨고 살 때는 부친에 대한 애틋한 감정 따위는 전혀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기억도 노다지군의 머릿속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그런데 막상 대처를 떠돌며 고생밥 눈칫밥을 먹다 보니 부친 노동일 씨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노동일 씨는 훗날 기아장을 새로 올릴 때까지 비가 새는 슬레이트 지붕을 거의 날마다 땜질했었는데 거북이 등짝지처럼 낮게 웅크리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었지만 지붕 위에 오른 부친의 모습이 노다지군에게는 퍽이나 위험이 있게 느껴졌다. 노다지군은 몇 번인가 아버지 몰래 지붕 위로 기어 오르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노동일 씨는 아들에게 날벼락 같은 불호령이었다. 부친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호통을 치다 보니 노다지군은 지붕은 아버지만이 오를 수 있는 성역 같은 곳일지도 모른다고 여기게 되었다. 물론 노다지군은 딱 한 번 지붕에 오른 적이 있었다. 그날도 노동일 씨는 지붕 수리를 하고 있었다. 노다지군은 부친이 담배를 피워 물고 먼 들녘을 바라보고 있는 틈을 타서 생쥐처럼 잽싸게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랐다. 아래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니었는데 막상 지붕에 오르고 보니 눈앞이 아득하고 술에 취한 듯이 정신이 아찔했다. 휘청거리며 걸음을 겨우 떼어놓다가 그만 노다지군은 아래로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때 노동일 씨의 억센 손이 노다지군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노다지군은 기싸대기라도 한 대 날아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부치는 서분서분하게 노다지군을 끌어 옆에 앉히는 것이었다. 한동안 노다지군은 양철 용마루 위에 부친과 나란히 걸터 앉아 해지는 저녁 노을을 보았다. 산동네의 집들이 개딱지처럼 보였고 멀리 신기촌과 주안 일대의 넓은 논이 융단을 깔아놓은 듯 물결치고 있었다. 그때 처음 노다지군은 부친의 땀 냄새를 가까이에서 맡을 수 있었고 아버지의 땀내가 결코 싫지만은 않게 느껴졌다. 노다지군은 용기를 내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조심스레 꺼내놓았다. 아버지, 뭐? 왜 내 이름을 노다지로 지었어요? 애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어떤 놈들이 함부로 씹으려 돈 많이 벌라고 지은 이름이다. 그래도 창피해요. 아비 이름보다는 백배 천배 낫다. 아버지 이름이 어때서요? 노자, 동자, 일자, 노동일, 꽤 멋진 이름인걸요? 이 짜스가 너도 크면 안다. 아비 이름이 세상에서 얼마나 천대받는 이름이란 걸. 불나방처럼 일거리를 쫓았던 노다지구는 집을 떠나 대전 근방까지 내려갔다. 행복도시 공사 현장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재미는 별로였다. 이미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고 건설 경기도 썩은 고목 주저앉듯이 폭삭 내려앉아 건축일이 급감한 터였다. 허탕을 치고 노는 날이 한 달에 거진 반이었다. 그나마 일을 해도 건설회사가 부도를 맞아 하청업자로 불똥이 튀었고 그 불똥은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불벼락으로 날아들어 노임을 떼이는 일도 잦았다. 입에 풀칠하고 살기가 여전히 팍팍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대추나무에 연걸리듯 이곳저곳에 빚을 지고 있어 이자 갚느라고 모친에게는 생활비도 제때 붙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아들이 제때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자 김간난 여사는 동사무소에서 매달 통장으로 붙여주는 기초노령연금 8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다. 그 돈으로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도시가스비,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내기에도 벅찼다. 김간난 여사는 공과금을 줄일 요량으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의 전기코드를 모조리 뽑아버렸다. 텔레비전 코드는 물론이거니와 석대의 냉장고 중 유일하게 쓰고 있던 냉장고의 코드도 마저 뽑아버렸다. 누군가에게서 코드만 꽂아 놓아도 전기가 돌아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가스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도 놓지 않았다. 기록적으로 추웠던 겨울, 김간난 여사의 반지하 빌라는 냉돌이었다. 불을 떼지 않으니 집안 공기도 찼다. 여름 내내 살판난 양 기승을 부리던 바퀴 새끼들이 집주인을 잘못 만난 탓에 얼어 죽었는지 아니면 굶어 죽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김간난 여사는 요를 5겹이나 깔고 아들 노다지군의 오리털 잠바를 입고 시집 올 때 혼수로 장만해 왔던 소미불을 2겹이나 덮었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장작을 패놓은 것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고 손발도 비틀어지기 일쑤였다. 어쨌든 김 여사의 이런 노력으로 어느 정도 공과금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산목숨이다 보니 입에 풀칠은 해야 했고 목구멍에 때를 벗기지는 못하더라도 거미줄은 치지 말아야 했다. 김 여사는 한 끼 밥으로 하루를 때웠다. 반찬은 묵은 김치가 전부였다. 그나마도 김치가 떨어지자 김 여사는 맨밥에 소금을 뿌려 비벼 먹었다. 전기를 넣지 않은 냉장고는 도굴꾼의 손이 탄 무덤 속처럼 텅 빈 지 이미 오래였다. 때때로 아들이 붙여준 돈이 통장에 몇 푼 남아 있었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캄캄했기 때문에 당장 아쉽다고 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될 일이었다. 부부는 닮는다고 남편 노동일 씨의 자린고비 정신을 닮았는지 김 여사도 자린고비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른다면 자린고비 소리를 들어도 억울할 일이 없겠지만 김간난 여사는 숫째 맘 놓고 쓸 돈도 아낄 돈도 없었다. 한겨울 내내 제대로 걷기도 쉽지 못하고 불도 떼지 않은 냉돌에서 오돌오돌 떨며 보내다 보니 김간난 여사는 갈수록 수척해졌다. 체중이 40kg 밑으로 떨어진 지 보름이 채 못 되어 30kg 숫자 위에서 체중계 바늘이 왔다 갔다 했다. 노다지군이 전화를 걸어온 때는 바로 김간난 여사의 체중이 30kg 아래로 떨어진 즈음이었다. 어머니 식사는 잘하셔요? 통장에 돈 좀 붙였으니 고기라도 사다 잡수셔요. 내 걱정은 말고 내 몸 간수 잘하거라. 오랜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김간난 여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에게 울음소리가 전해지지 않도록 김 여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때만 해도 김간난 여사는 몸을 움직일 기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양력 정월이 지나고 2월로 접어들자 김간난 여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냉기가 도는 이부자리에 조용히 몸을 누이고는 천장을 응시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동안 죽은 송장처럼 꼼짝하지 않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 곰팡이 얼룩이 핀 천장에 남편 노동일 씨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남편은 가진 것이라곤 쥐뿔도 없었고 배운 것도 무지렁이에 가까웠지만 인물만큼은 빼다 놓은 새서방 같았다. 키도 크고 몸 걸 때도 다부졌다. 남편의 그런 모습에 반해 혼사를 서두르는 부모님들 앞에서는 죽으면 죽었지 시집가지 않겠다고 생난리를 부렸지만 속으로는 콩닥콩닥 가슴이 뛰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남편은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남편은 실뚝머룩한 눈길을 길게 던지며 자신에게 무어라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의 호통 소리는 흐리말이 들리지 않았다. 여보, 무슨 말씀이여요?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가는 기가 먹었는지 잘 들리지 않는구려. 남편은 다시 벙어리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자 남편이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내려오더니 그녀의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김간난 여사는 남편의 입모양을 통해 남편 노동일 씨가 냉장고라고 부르짖고 있는 걸 깨달았다. 남편은 그녀를 주방으로 이끌고 나가더니 냉장고 앞에 멈춰섰다. 석대의 냉장고 중 가장 오래된 노동일 씨 일가가 처음 장만한 고물 냉장고였다. 김간난 여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던 몸이 이상스럽게도 솜털처럼 가볍게만 느껴졌다. 구름을 받고 있는 듯해 신선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김 여사는 도대체 냉장고가 어쨌단 말이에요?
하고 남편에게 물었다. 그러자 남편의 입모양이 다시 또박또박 냉장고 하고 부르짖는 것이었다. 김간난 여사는 남편에게서 섭섭함을 느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을 해로하자고 살아생전 입이 닳도록 떠들더니 기껏 저승에서 돌아와 한다는 소리가 냉장고 타령이었다. 김간난 여사는 쏘아 붙이듯 말했다. 당신은 나를 홀로 남겨두고 무정하게도 먼저 가시더니 무슨 원혐이 남아서 뜬금없이 이승까지 다시 나타난 것이어요. 그깟 낡아빠진 냉장고 때문에 온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땀이 배어있는 집을 허락도 없이 팔아치워서 꾸지람하러 온 건가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인연도 사람의 탈을 쓴 년인데 당신의 피와 땀이 어린 것을 어찌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심정도 한 번쯤은 헤아려 주셔요. 하나뿐인 혈육인 자식 새끼가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뭔 일이든 못하겠어요. 하지만 집은 어쩔 수 없이 팔았지만 냉장고만은 버릴 수 없었어요. 보세요. 아직도 새 것 같지요? 날마다 팔뚝이 떨어져라 걸레질을 해댄 통에 녹슨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남편 노동일 씨는 웃고 있었다. 아내의 말이 끝나자 그는 김간난 여사의 손목을 잡아 끌더니 냉장고 손잡이에 손을 쥐어 주었다. 그리고는 입모양으로 냉장고 하고 부르짖고는 남편은 천장에 핀 곰팡이 얼룩 속으로 연기처럼 묻혀 사라졌다. 김간난 여사는 남편을 눈물로 배웅하면서 잠에서 깼다. 김 여사는 꿈인지 생시인지 긴가민가했던 터라 몰랐는데 남편이 꿈속에서 나타난 데는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 여사는 꿈속에서 남편이 금붕어처럼 입을 벙긋대며 냉장고란 말을 자꾸만 생겼던 것을 떠올리고는 주방으로 기다시피 발걸음을 옮기고 냉장고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텅 비어 있어야 할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 칸칸이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닌가. 계란 선반에 황금빛 계란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아가미를 팔딱거리는 옥돔 한 마리와 소농빛이 감도는 쇠고기 덩어리가 눈에 들어왔다. 투명 플라스틱 김치통에는 발갛게 익어 당장이라도 한 줄기 쭉 찢어 입안에 넣고 싶도록 맛깔스러워 보이는 김치 포기가 가득했다. 야채 칸에는 대파 한 단과 애호박, 풋고추, 가지, 통마늘과 양파가 꽉 들어차 있었다. 음식물을 보자 김간난 여사는 갑자기 식욕이 샘처럼 솟구쳤다. 가뭄이 든 논처럼 메말랐던 입속에 촉촉한 침이 배어나왔다. 이상하게도 10하루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다. 마른 질경이 줄기 같았던 핏줄에 따뜻한 피가 돌며 온몸이 따뜻해져 오는 것이었다. 몸에 근력이 생기고 굽었던 허리도 다시 펴졌다. 몸에 생기가 돌자 김간난 여사는 무엇인가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런데 요리를 해본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요리를 해본 기억이라고는 찬밥에 소금을 뿌려 비벼 먹은 일이 전부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한참을 서성이던 중에 김간난 여사는 아들 노다지군이 코 올리기 시절부터 녹두전을 좋아했다는 걸 기억 속에서 끄집어냈다. 아들은 녹두전이라면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볼 정도로 개걸스럽게 먹곤 했다. 그러고 보니 남편도 녹두전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 비록 없이 사는 살림이었지만 명절날이나 생일에는 꼭 녹두전을 부쳤던 기억이 났다. 녹두전을 부치는 날이면 오랜만에 새 식구가 도란도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었다. 허우대만 멀쩡해 장승처럼 묵뚝뚝했던 남편도 녹두전을 입안 한가득 물고는 김간난 여사의 음식 솜씨를 칭찬했었다. 김간난 여사는 냉장고를 뒤졌다.
냉동고를 열어보니 마침 돼지 살코기와 비계덩어리가 있는 것이었다. 냉장실 안쪽을 보니 갈아서 물에 개어놓은 녹두가 플라스틱 통에 가득 담겨 있었다. 붉은 실고추도 한 봉지나 가득 있었다. 김 여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녹두전을 부칠 재료가 빠짐없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들 노다지군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15번 울리고 난 뒤에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때마침 아들은 대전에서 일을 끝내고 인천으로 올라오는 중이라고 했다. 고속버스가 요금소를 지났으니 곧 버스터미널에 도착할 것이고 전철을 타고 시내버스를 갈아타도 넉넉 잡고 1시간 안팎이면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간난 여사는 전기 프라이팬을 꺼내고 재료들을 꺼냈다. 잘 익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듬성듬성 썰고 대파를 쫑쫑 썰었다. 미리 달궈놓은 프라이팬에 돼지 비계를 올려놓았다. 고소한 기름내가 콧날을 알싸하게 어루만지며 간 빨리게 했다. 김간난 여사는 전을 부칠 때 식용유보다는 반드시 돼지 비계로 기름칠을 해야 고소한 맛이 제대로 우러난다고 믿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생각이 헛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 가슴이 뿌듯해졌다. 김 여사는 물에 갠 녹두를 한 국자 떠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살포시 앉듯이 돼지 기름이 녹아있는 프라이팬에 부었다. 녹두전은 호떡 크기로 부쳐야 모양도 살고 먹기도 좋았다. 김 여사는 살짝 익어가는 녹두전 위에 김치와 돼지고기, 붉은 실고추, 대파 따위의 고명을 얹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녹두전은 파랗고 붉은 형형색색의 고명이 오르자 더욱 맛깔스럽게 보였다. 김간난 여사는 녹두전을 부치며 정말 간만에 행복감을 느꼈다. 터미널에서 내린 노다지구는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다. 겨울 초입에 집을 떠나 대전으로 내려갔으니 꼭 넉 달 만에 고향 인천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겨울 내내 행복도시에서 일한 노임은 절반이나 떼었다. 하청업체 사장이 부도를 내고 야반도주했고 그 밑에 재하청 업자였던 십장도 주랭랑을 놓았기 때문이었다. 함께 일하던 인부들과 원청업체 사무실로 몰려가 짬뽕을 시켜 먹으며 일주일간 농성을 한 덕에 절반이나마 노임을 받을 수 있었다. 받은 노임 중에서 그나마 절반은 카드회사와 은행, 이동통신회사 등 빚쟁이들의 들짐승처럼 벌리고 있는 아가리로 고스란히 들어갈 것이었다. 행복도시에서 넉 달을 보내는 동안 크고 작은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빚독촉 전화를 걸어왔다. 다행스럽게도 우선 급한 대로 빚쟁이들의 입에 돈을 틀어막고 나면 어림짐작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 남을 것이었다. 노다지구는 가정이 파탄이 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죽살이 치는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하게 느껴져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직 산입에 거미줄은 치지 않았으니 그런대로 다행스러운 일로 여겼다. 행복도시 공사 현장에서 동료 인부 하나가 사고로 죽어나가는 걸 목격했던 노다지구는 비록 지옥 같은 삶에 부대껴도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스스로 상실하거나 이 세상 누군가의 강압에 못 이겨 힘없이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다지구는 부친이 물려준 연장 가방을 끌어안은 채 스르르 잠에 취했다. 장결 속에서 공사장에서 만난 인부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층 아파트 공사장에서 떨어져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퍼져버린 김씨가 고무풍선 인형처럼 부풀어 올라 엉너리를 치고 있었고 대물림하는 가난에서 빠져나오느라고 비비대기 치는 부친의 모습도 보였다. 부친 노동일 씨는 그에게 얼굴을 돌리더니 이제야 세상 사람들이 아비의 이름을 아니 아비 같은 삶은 넷두리로 여기는지 알겠냐 하고 말을 걸어왔다. 잠에서 깨어보니 지하철 종착역인 계양역에 막 들어서고 있었다.
노다지구는 입안에 고인 침을 꿀꺽 삼키고 가방을 어깨에 고쳐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하철이 멈추고 플랫폼에 내렸을 때 어둠이 불청객처럼 사위에 깔려 있었다. 노다지구는 검단행 시내버스를 기다리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신호만 울릴 뿐이었다. 느닷없이 불길한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불과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는 녹두전을 부치고 있다고 했다. 집에 고기와 생선이 넉넉히 있으니 어미 위안답시고 고깃끈이라도 사올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노다지구는 택시를 탔다. 노다지구는 반지하 계단을 단번에 뛰어내렸다. 벨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노다지구는 호주머니를 뒤져 집 열쇠를 찾아냈다.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급한 마음에 열쇠 구멍을 찾지 못하고 연신 허방을 찔렀다. 마침내 철커덩 쇳소리가 울리며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 집안에서 무덤 속 같은 묵은 냉기가 발가벗은 몸뚱이에 찬물을 끼얹듯이 노다지군에게 한꺼번에 쏟아져 왔다. 그리고 주방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좁은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웅크리고 있는 어머니의 누더기 같은 육신이 눈에 들어왔다. 밥상과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채 텅 빈 전기 프라이팬, 빈 양은 그릇, 빈 양념통들이 지뢰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노다지군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노다지군은 어머니에게 와락 달려들었다. 달려든다고 서둘렀지만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천만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는 것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몸도 쇳덩어리를 짊어진 듯 천근만근 무거웠다.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자 어머니의 육신이 노다지군의 가슴팍으로 풀썩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의 몸은 허물처럼 가벼웠다. 노다지군은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으나 어머니의 몸은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또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하고도 메마른 가지처럼 맥없이 흔들릴 뿐이었다. 노다지군은 곧 어머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시간이 꽤 흘렀다. 노다지군은 어머니를 반드시 가슴에 품은 채 젖은 눈길을 던져 찬찬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하나씩 장만해왔던 온갖 세간이 주인을 잃은 채 집안 구석구석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등에 짊어지고 심리기를 걸어 집안에 들여놓았다는 고물 냉장고와 비록 내 기퉁이 이곳저곳이 갈라지고 쪽이 났지만 때때로 손님들의 술상으로 때때로 노다지군의 책상으로도 쓰였던 밥상과 그리고 밥상 위에 놓인 빈 보시기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밥그릇, 가뭄든 논바닥처럼 말라버린 국그릇도 노다지군이 코 흘리게 시절부터 보아왔던 물건들이었다. 어머니가 보시기 가득 김치를 담아내오고 밥그릇에는 언제나 감투밥을 어울렸던 기억에 이르자 노다지군은 가슴이 울컥해졌다. 더는 지어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눈물이 노다지군의 두 눈에서 펑펑 굴러떨어져 내렸고 그 눈물은 빙판을 구르는 얼음 구슬처럼 방울이 지더니 환한 웃음이 화석처럼 굳어있는 어머니의 야윈 볼 위를 타고 흘러내렸다. 노다지군은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볼에 입을 맞췄다. 그러자 어머니의 가시덤불처럼 흐트러진 머리칼에서 돼지기름 냄새와 녹두전 냄새가 끼쳐오는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채취를 맡으며 짐승처럼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